안녕하세요. 대전의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는 레귤러 디시전의 합격자들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0%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야 더할 나위가 없고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부터 2개 이상의 입학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좋으면서도 사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비슷한 수준의 여러 대학의 합격 후에 어떤 식으로 최종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학비를 포함한 총 비용과 재정보조 지원 금액을 비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들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재정 지원이 잘 나온 대학을 보내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사실상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얼리 디시전이 떨어져 갖고 실망하고 레귤러 디시전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초조해하시다가 어느 한 지원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가 오면은 너무나 반갑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대학들로부터도 이제 합격 통보가 오기 시작하면 기쁘기도 하고 그간 약간 밉기도 했던 아이한테 조금 미안한 감도 들고 고마움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격 제안들을 펴놓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대개의 입학 제안들은 재정 지원 패키지가 몇 주 뒤에 함께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많은 경우에 예전 계획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계획은 본인의 미래 비전에 맞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으면서도 재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대학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심심치 않게 더 비싸더라도 조금 더 알려진 대학이거나 심지어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조나 장학금 제한이 오히려 더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좀 더 알려진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친지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체면도 있고요. 또 그래도 좀 더 유명한 대학이 나중에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이죠. 원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특성은요, 자기 자신 거는 가성비 따져서 싼 거를 사도요, 자녀들 건 잘 모를 땐 일단 비싼 거를 사는 법이니까요. 또한 아주 일부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 중에서도 재정 보조가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한데요. 아이들 생각에는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적게 주는 대학이 더 스트롱한, 더 센 학교인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황당하게 들리지만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그저 난 이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만 하니까 부모님들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부담스러워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학 제안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식탁에 불러 앉히시고 같이 의논을 할 시간이 되신 겁니다. 약 4년 동안 30만 불에서 40만 불에 달하는 청구서가 어떻게 지불될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나 커버가 되고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 21, 22, 23 또는 33, 43이 되었을 때 월별 대출 상환액은 얼마나 될지를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학자금 부채액은 4만 불에 이르고요. 학자금 대출자의 51%는 학자금 대출 빚으로 주택 구입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빚이 많은 경우에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미래의 직업이 단순히 학사만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학이나 법학 또는 전문과학같이 대학원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분야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액을 계산을 해 보시고 졸업 후 상환 시기가 되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을 갚아야 되는지를 한번 추측해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다른 대학이 선택에 따라서 약 월 800불의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1200불짜리 아파트와 2000불짜리 아파트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진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 금액이 지금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삶에 영향을 끼칠지를 예상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비교할 때 어느 대학에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강점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전공이 그 대학의 집중 지원 전공인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전공으로 몇 %의 학위가 수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해당 전공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 대학에서 높다면 그 전공이 해당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전공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그 대학의 투자도 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인데요. 사실 많은 주립대학들이 교양 입문 수업들에 있어서 수백 명을 수용하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적은 인원이 수업을 받는 환경이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졸업 후의 전공에 따른 소득 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에 따라서 졸업생들이 받는 급여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대학 간의 비교는 같은 전공끼리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학 랭킹인데요. 대학 랭킹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또는 해당 랭킹 제작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신뢰성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 여러 매체를 골고루 비교를 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보는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대학원들과 회사 고용주들도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학교의 수준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되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대학을 비교할 때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 수준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지표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졸업 후 6개월 내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졸업생들의 비율, 그리고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 등은요, 단순 연봉 비교로 알기 어려운 더 높은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최소 4년간은 여러분들의 집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방과 후의 생활 환경이 나에게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라든가 그릭 라이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인종이나 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캠퍼스 내 클럽 활동은 어떤지 등등은 사소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작 학교에 가서는 매우 큰 비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대학을 정할 때 학교의 사이즈 또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등에 상당한 의미를 두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니까 걱정도 되고, 최소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밤에라도 차를 몰고 가볼 수 있는 거리에 있기를 원하시죠. 사실 뭐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딸의 경우에는, 아들은 모르겠지만 타주 대학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리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같은 주에 있건 타주에 있건 아이들이 집에 오는 건 거의 방학 때뿐일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시지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요, 학교 자체 내에서 일단 해결을 해야지 밤중에 가봐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 뭐 막내도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데요,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간 후에 3달 동안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지만 요즘에는 방학이라고 집에 있는데 빨리 계약해서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캠퍼스 사이즈를 이유로 대학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합당한 이유인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뭐 펜스테이트, 뭐 이런 큰 학교들과 비교해 봐서 뭐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20배,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로 작은 학교들도 있고 그만큼 큰 학교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큰 학교들은 몇만 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있어서요,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캠퍼스가 넓다고 그 공간을 본인들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본인들이 가는 곳, 주로 생활을 하는 곳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너무 넓어서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가기 힘들다고 차 사달라, 자전거 사달라 요구만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결국 대학에 가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겠죠. 이러한 취업을 돕는 것은 사실상 대학들의 임무이고요. 대학들은 대개 이러한 일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주로 뭐 잡페어를 개최를 한다든가 취업 상담이나 인턴십 상담 또는 알선을 해주고요, 또 대기업 그 구인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커리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의 커리어 서비스의 수준이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부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문대를 굳이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동문 네트워크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문 네트워크는 커리어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비교하실 때 동문 네트워크의 규모와 주로 그 졸업생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정착할 그러한 지역과도 일치하는지 등도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까지는 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그렇지만 뭐 제가 미리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요, 발표가 난 4월 초부터 최종 등록을 마쳐야 하는 5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참고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